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여러분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계속 있으신 분들께 진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녹화 방송 들으시면서 서로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질문 주신 분을 필명을 읽어드리고 있고 아까 두 분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100억 시현이님 필명 쓰신 분 100억 시현이님 그분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여기 메일 보내주셔야 됩니다. 질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미니 필명 쓰신 분, 미니 쓰신 분, 일반 계좌와 IS 계좌가 있는데 기존의 계좌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언제 기존 계좌 팔고 IS 계좌로 언제로 옮길지 질문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이거 전에 그 IS 계좌 저도 광고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세제 혜택이 있다 그래갖고 이걸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책이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제가 오늘 3프로에서 이 얘기 한다고 그래갖고 오늘 깜빡 잊고 안 했네요. 시장이 하도 개판해가지고 머리가 아팠고 요즘에. 지금 뭐 만약에 세금 내는 거 이거 그냥 유보한다. 과세하는 거. 그 증권 이름이 뭐죠? 증권세. 그냥 증권세로 할게요. 이거 하지 않는다. 몇 년 동안. 그러면 IS 계좌에 메리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동일해졌어요. 그리고 근데 그래도 IS 계좌에서 하면은 뭐 수수료도 없고 더 좋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IS 계좌로 옮기겠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위탁 계좌가 있는데 이거를 매도해서 이쪽 가는 거에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질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타이밍이라는 건 지금 현재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팔아서 이렇게 가는 거를 언제쯤 하면 좋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은 이해를 했는데요.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뭐 그런 타이밍만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팔았다가 다시 사갈 때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시장이 급변동이 좀 생기면 안 돼서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잠잠해질 때 그냥 언제라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조구 필명 쓰시는 분, 조구 필명 쓰신 분이 개별 종목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다 답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그냥 했습니다. 효성 TNC 그냥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봉함 보시면요, 이거 대세 상승을 좀 하고 나서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거는 아까 제가 유니드 대답 드렸잖아요. 유니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기업 가치도 그렇고 차트 흐름도 그렇고 대세 상승하고 대세 하락으로 가서 가격은 좀 거의 바닥권 근처에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기다림이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다만 비중이 여기 몰빵이다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중만 좀 판단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자, 조구님, 유니드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들으셨어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저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필명 쓰신 분, 필명 쓰신 분 질문이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예리한 그런 질문 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거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과거 위기 때를 경험하지 않았냐.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기는 특정 시점, 특정 트리거를 사전에 지칭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는 시점이나 예상하지 않은 문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터질 거야, 잘 안 터져. 그럼 터진 적이 거의 없어요. 생각하지 않은 시점에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다, 변명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경험치만 말씀드릴게요. 아시아발 외환위기, 우리나라의 1998년 외환위기, 미국발 부동산 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팬데믹, 이 네 경우는 모두 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상승 후에 발생했습니다. 모두 다. 특히 미국발 부동산 위기에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5%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5% 내년에 4.6%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폭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만약에 5% 이상까지 간다. 이러면 못 피한다. 이거 위기 못 피한다. 시스템 위기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부동산 위기 다시 터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정해놓은 4.5%, 4.6%를 점도표가 만약에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심각해집니다. 생각해서요. 그냥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이 그거니까요. 기간은 어느 정도였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차트 볼까요? 기간은 과거에 우리의 위기 상황이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1년 반. IMF 외환위기 때,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97년도에서, 물론 그 전부터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는 그 전에 반영을 한 거고요. 이건 다른 경기의 문제고, 외환위기는 1년 반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 IT 버블 붕괴는 1년 빠졌고요. 1년 빠졌고. 그 다음에 요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고 1년 반 빠졌고요. 그리고 남유럽 피크 수급가는 빼고 지금하고 가장 유사할 때가 어디냐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요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요게 1년 반 빠졌어요. 이제 금리 2.5%까지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할 때예요. 지금도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하는 거잖아요. 요때 1년 반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을 주다가 팬데믹 맞은 거예요. 반등 주다가 팬데믹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정도 빠졌어요. 지금의 기간으로 보면은 지금 1년 2개월 빠졌죠? 7이니까 8, 9, 10. 그렇죠. 1년 2개월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시황 얘기할 때처럼 만약에 이거 정량적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올해 11월, 12월에는 터닝을 해야 정상이죠. 과거하고 비슷하다면 정량적 얘기하셔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 이전에 시장이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그해 상승하고 그 이후에 1년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트리거는 전부 다 달랐습니다. 금리가 위기의 트리거 있을 때도 있고 환율 있을 때도 있고 인플레도 있을 때도 있고 트리거는 전부 다 달랐는데 지난 10년 동안 팬데믹 말고요. 지난 10년 동안 만약에 위기가 오면 어디가 올 거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뭐랄까요? 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무슨 표현이냐면 98년, 97년도에 외환위기 맞았죠. 08년도에 금융위기 맞았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10년 주기다. 그래서 2018년, 2019년도에 위기가 오지 않겠냐. 그런데 빠지긴 빠졌어요. 30%. 근데 뭐 위기급은 안 왔거든요. 그게 팬데믹이 오고 나서 요번에 팬데믹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은 그 전에 계속 그래서 제가 예상치 않은 데서 온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계속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채권이었습니다. 채권발 위기가 온다. 앞으로도 가능성은 있죠. 채권 시장이 지금 폭락한 거잖아요.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미국 국채가 버텨왔던 건 중국과 일본이 사줬기 때문이고 특히 일본이 사줬기 때문인데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을 우리는 채권 쪽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을 굉장히 봐야 되고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환율이 폭등하고 위기의 상황까지 치닫는 준위기라고 표현할게요. 준위기까지 된 것은 채권 가격 폭락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후에 한 1년 후에는 취약국들의 위기가 생겼는데 취약국의 위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단기 노이즈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데서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희망타가 큽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은 아니고 제가 중국도 아닐 것 같고 영국 얘기하는데 영국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본은 혼자 노는 데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번에는 이런 데들보다는 그냥 취약국들이 위기가 발생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망고14님 완전히 개별 종목을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 질문 주신 종목을 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고 왜 그랬는지 한번 참고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려제약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평균 단가가 11,100원이랍니다. 근데 현재 7,04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가총액 700억짜리예요. 네, 시가총액이 보시면 760억 정도 되고요. 근데 보니까 이건 한 100억 나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가치주예요. 부채 비율 15%뿐이 안 되고 유보율이 1300%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가치를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또 볼 때 재무제표를 볼 때 현금성 자산을 얼마큼인지 보자고 그랬잖아요. 얘 현금도 120억 갖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760억뿐이 안 돼. 왜 그러냐? 향후에 재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까지는 제가 막 분석해서 그렇게 답변을 못 드려요. 이 종목을 사라도 못 드리고 보유해라도 못 드리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을게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다만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는 망고14님이 오랫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 재무 리스크가 없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종해서 트레이딩에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 두 번째, 그 대주주 지분이 너무 높아. 대주주가 50%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주식을 기관들이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 가치주의지만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주를 내가 저축하기로 해서 들고 갈 거냐? 그렇다면 그냥 들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중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하는 그런 거래로 가져가면은 이 기업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재 제가 보는 재무제표만 봐서는 평균 단가 11,000원은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급등하기 전에는 좀 다이내믹하게 가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처 11,000원 정도 가면 한번 팔았다가 또 다시 사고 이런 거래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성함 김성길님이 상승폭이 50%, 하락폭이 50% 이걸 계속 제가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때 꼬리는 빼고 계산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꼬리는 빼고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필명 여행조아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메일 보내드려야지 책을 받으니까.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 매도하고 경기 방어주나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래하는 게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이 비슷한 제가 답변을.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기관들은 대규모 자금을 운영해요. 그리고 팀도 많아요. 직원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기관들이 스타일 펀드들을 운용할 때 기관들이 하는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관들이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면서 어떨 때는 막 성장주 사고 어떨 때는 가치주 사고 막 이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가 막 빠지고 또 어떨 때는 막 가치주가 오르고 어쩔 때 내수가 오르고 어쩔 때 수수가 오르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다 기관들 때문이에요. 얘들이 거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 성장주, 이익이 없는 성장주 말고요. 이익 성장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주식을 끝까지 추종하면서 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짐 슐레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익이 늘어나는 중소형주를 사서 그 종목을 끝까지 추종하면서 홀딩해 가면서 거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화면이 꺼진 건 알고 계시죠? 이 화면 꺼져 있는데요. 제가 그냥 뭐 라이브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거 다시 키울 수 있어요? 예. 지금 앞에 댓글 화면이 지금 꺼져 있어갖고 제가 그냥 까마하니까 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뭐 읽지는 않았지만. 전원 때문에 그러는가? 아무튼 잠깐 꺼졌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다음 대답은, 프로셋 3, 프로셋 3. 이분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프로셋 3. 이분은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7,000원에 주식이 막 움직이다가 거래 실리면서 만원에 막 거래가 올라가는 종목을 봐서 내가 만원에 매수 신호가 나와서 매수해서 샀어요. 이후에 거래 없이 14,000원까지 가더라. 그런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가 없이 7,000원까지 다시 떨어지더라. 이렇게 만약에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주식이 있는데 이분 질문은 이겁니다. 거래 증가 매수 신호가 나와서 내가 따라 샀습니다. 따라 샀어요. 근데 14,000원까지 가서 룰루라 기분 좋았습니다. 40% 이익이 났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50% 룰을 적용해야겠다 싶어갖고 12,000원에 반을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11,000원에 다시 다 팔아버렸어요. 이게 맞나요? 네, 잘하셨죠. 맞습니다. 맞아요. 요건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7,000원에서 올라갔을 때 이건 저점이라고 내가 다시 사야 되는 게 맞았는데 못 샀다. 이거를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매매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래 증가 양목 나면 따라서 다시 사는 거고요. 내가 다 팔았다 하더라도 거래 증가 양목 나면 따라서 다시 사는 거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이 떨어진 종목에서 골라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요번에 급락했잖아요, 시장이요. 이 떨어졌을 때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지는 거는 만지면 안 돼요, 건들면. 거래가 없이 떨어진 종목은 최소한 하락폭이 50%는 갖다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난 그거 보고 한번 사겠다, 해보겠다, 단기 거래. 그렇다면 현금이 계신 분들은 그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분 질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12,500원 정도까지 갔는데 거래가 증가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사고는 싶은데 나 여기서 상투 잡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투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산 게 막 날아가더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심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겠나라는 질문이 줬는데, 항상 기본은 여러분 기업 가치입니다. 얘 기업 가치가 지금 12,000원인데 내가 판단할 때 기업 가치가 2만 원이야, 3만 원이야.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기업 가치가 13,000원이야. 근데 12,500원에 들어가기 굉장히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은 기업 가치로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차트인 거죠. 현재 추가 상승하고 있는 12,500원을 치고 올라가는 게 수직으로 가고 있어. 따라서 하면 안 되죠. 수직으로, 걔네 각도론이 있죠. 이렇게 가다가 수직으로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다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고 일부라도 팔아서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거죠. 45도로 빠지다가 개파락해버리면 사야 돼요. 다시 올라오죠. 차트 볼게요. 차트 보기 전에 지금 채팅창에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 책을 보내드릴 분 몇 분만 더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명 탱탱 쓰신 분, 탱탱.
다음 밝은 그림자 천사, 밝은 그림자 천사, 그리고 라곰 옥함, 라곰 옥함, 그리고 요로코롬, 요로코롬, 그리고 THK, THK. 네, 이렇게 5분도 사인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 볼게요. 지금 그거부터 잠깐 하고, 지금 이분의 걔네 각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얘가 이 각도로 가다가 그냥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반동을 준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각도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동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또 이 각도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방송에서 특히 3프로 같은 데서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다른 방송에서 뭐 제가 SBS, KBS 이런 방송 다 가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이 각도에서 빠져서 이렇게 빠지면 요만큼 올라오니까 이게 기회가 생깁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땡큐고, 못 가면 털고 다시 또 있다가 급락하면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서 내려오는 동안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나서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게 걔네 각도론이에요. 그 각도에서 벗어나서 올라간 거는 다시 내려오는 속성을 갖고 있고, 벗어나서 내려간 건 올라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가 나올 때 팔고, 이런 각도가 나올 때 사는 건데, 이런 각도가 나왔을 때 따라 사고, 이런 각도가 나왔을 때 무서워서 따라 팔고, 이러면 계속 반대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질문은 김선실님, 50% 룰은 전일 양봉과 음봉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50% 룰 있잖아요. 제 기술적 분석. 이거 지수에서 가장 잘 맞습니다. 지수에서.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 때 더 잘 맞겠죠. 하락 추세 때는 막 그 패닉 현상이 나타나니까 안 맞을 경우가 더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시장에 더 잘 맞는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냐면, 일봉에서 봅니까? 양봉에서 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주봉이거든요. 일봉으로 가볼게요. 이거 일봉이잖아요. 그러면 일봉상의 직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 볼게요. 여기가 양봉이었는데 요거 양봉이 났잖아요. 요 양봉이 50%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는 매도인 거고, 위로 올라가면 매수인 거고, 더 보유해야 되는 거고, 요런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일봉으로 판단하면 너무 빠르겠죠.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다 털리고 그냥 막 떠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뭐 아무튼 최근에 좋았던 것 중에서는 뭐 SPC가 좋았으니까 뭐 몇 가지 중에를 볼게요. 지워버렸나요? 이거 없네. 그러면은 요즘에 또 좋았던 것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는 또 SL이라는 것도 뭐 다른 거보다 괜찮았어요. 이 SL 설명을 제가 방송하면서 자주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이게 거래 실험에서 양봉 나와서 매수 신호 나왔어요. 이거에 50% 아래로 깨지 않아야면 가져간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애가 아니고, 그 다음 상승은 얘가 조정을 보이고, 옆으로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한 거잖아요. 얘는. 요게 양봉이에요, 얘가. 요게 양봉이잖아요. 이 50% 라인을 깨면은 파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잘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일봉으로 요거만 갖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 양봉이잖아요. 여기 매수 신호라고 생각해서 내가 샀어. 근데 요 50% 아래로 깨. 그래서 내가 팔았어. 그랬더니 떠버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거래를 하실 분은 일봉으로 하지만, 단기 거래자가 아닌 분들은 월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기적으로 훨씬 좋은 거죠. 이거 잘 보세요. 얘는 중기적으로 이 주봉이에요. 이 양봉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났단 말이에요. 이 50% 라인을 얘가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올라갔어요.
그 다음은 얘예요. 이게 양봉입니다. 이 50% 라인 깼잖아요. 이게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이건. 매도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50%를 일봉으로 하는 사람들은 요거에 50% 넘으니까 요걸 사야겠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이게 다시 반대로 음봉이잖아요. 이 음봉이 50% 라인을 넘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려있죠. 이거 못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못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저기가 나왔네요. 커비드 웬들 패턴이 나왔네요. 커비드 펜들 아세요? 이게 컵이고, 이게 원이 안 돼갖고. 여기 핸들 패턴 만들고 떠버렸네. 이거 주봉상의 커비드 핸들 패턴이 윌리엄들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강력 매수 패턴입니다. 여기서는요. 근데 아무튼, 6부터 6까지 음봉이잖아요. 음봉이 50%를 넘으면 매수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즉, 단기 거래하는 사람은 일봉으로 보고,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중기적으로 이게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주봉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실 때 봉만 보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급증한 것을 추정해서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급증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게 급증한 거냐?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요 날.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이건 독특한 거래량이잖아요. 이런 거래량만 추정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거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이쯤 되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음봉이 발생했다. 무조건 다 팔아야 되거든요. 다 팔아야 돼요. 전부 다 팔아야 된다. 우리가 이걸 안 지켜서 여러분 작년에 LG화학이니 카카오니 네이버니 이거 다 깨진 거 아니에요. 이 책에 다 있죠? 이 책 보셨죠? 이 카카오니 네이버를 하는 게 다 그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을 이렇게 폭증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음봉을 발생시켰어요.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 원칙만 지키면 그래도 폭락을 안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크게 거래한 거래량 있잖아요. 이런 거래량만, 지금 설명드린 거 뭐냐면, 독특한 거래량만 따지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거래량만 기준으로 장대 양봉, 장대 음봉만 가지고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잘 먹고 잘 사자 분. 질문을 뭘 주셨냐면, 이분은 제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얘가 매수 신호를 줬어요. 여기서요.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얘를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 30% 정도 매도 또는 또 어떤 사람은 50% 매도에 원칙대로 했으면 그렇게 했겠죠.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원칙대로 내가 지켰다면. 왜냐하면 거래 치르면서 올라가다가 얘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100% 매도가 아니고 30%든 50%냐? 그 다음에 거래가 없었어, 얘가. 그 다음에. 얘 반뿐이 안 되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내가 만약에 100주가 있었다. 그러면 현재 50주 정도나 60일 수 있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주식은 매수 신호를 주고 빠졌어요. 그런데 비슷한 날에 이 주식은 보세요. 거래량이 독특한 거래량이 이런 거래량은 독특한 거래량인데 이런 거래량이 여기 발생시키면서 매수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래량에서 매수 신호를 주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매수 신호를 주고 오르고 어떤 거는 매수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시 내렸느냐. 요 질문을 주신 건데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황할 때 항상 말씀드릴 때 LG전자는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그러니까 시황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매도 신호가 나오면 시장 시황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시황도 약한데 엔캠은 왜 그랬냐?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별 종목이니까. 그래서 시황이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나 그때부터 주식 사야지 라고 하면 진짜 센 종목, 진짜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을 바라보면서 매수, 매도 신호도 보지만 개별 종목은 대형주는 시황의 매수, 매도 신호하고 같이
더블 크로스 체킹을 해서 제 책으로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개별 종목은 시황이 빠질 때는 좀 애매하지만 최소한 급락만 하지 않으면 개별 종목들은 매매 원칙대로 매수 매도 신호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은환님, 현재 이분 또 굉장히 힘드시네요. 저도 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힘들지만 네이버가 손실이 엄청 나야 있어요. 네이버를 손절하고 LG전자, 아마 제 방송을 들으셨나 보죠. 전자 부품으로 저는 LG전자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기업의 가치와 향후 성장성과 매매 타이밍은 별개예요. 매매 타이밍은 따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기업 가치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는 쪽도 매크로 전략을 하는 변모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 가치를 하는 팀이 있고, 또 매매 타이밍을 하는 차트리스트의 팀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은 따로 하는 거라 제 책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네이버를 팔고 L전자를 이제 손절매하고 이거를 할까요? 살까요?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제가 요럴 때 항상 답변 드립니다. 항상 답변 드려요. 자, 이은환님, 지금 현재 이 두 종목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현금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네이버를 사고 싶습니까? L전자를 사고 싶습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LG에너솔루션을 사고 싶습니까? 현대차를 사고 싶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으로 있다면 제일 사고 싶은 게 삼성전자다, 만약에. 그러면 네이버와 L전자 두 개를 다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해답입니다. 해답이에요. 네이버와 L전자 두 종목 중에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사라 그래. 그러면 나는 L전자를 사고 싶어, 네이버보단. 그러면 그게 해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 왜냐? 이 기업 가치도 그렇고 그런 걸 잘 모르겠으니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주셔서 질문을 주신 거라면 둘 중에는 성장성의 면에서는 L전자가 더 있는 거는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왔어요. 삼성전자를 사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꽤 와 있어요. 그래서 기왕 대형주를 가지고 있을 거라면 삼성전자도 괜찮지 않겠나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대형주만 두 개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답변 드린 거예요. 중소형주나 다른 종목들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만약에 본다면 저는 자동차의 기아나 또 아까 잠깐 보였던 SL이나 또는 삼성 SDI 2차 전지에 그런 쪽이 반도체 쪽이나 전기전자, 그러니까 즉 전기전자 쪽이나 향후입니다.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 이 포털보다는 성장성이나 이익다를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스텝에 우리 PD님이 요 분들은 제가 뽑은 게 저한테 나중에 뭐라 하죠? 우리 이제 많이 이제 올려주시고 있어요. 제가 사인 책을 보내드릴 분 몇 분을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디안님. 지금 아까 혹시 처음에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인책 받으실 분은 저희 회사에 지금 우리 PD가 올릴 겁니다. PD님이 올리는 주소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왜냐면 개인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 이메일 주소로 개인 주소를 받을 수 있는 뭘 보내드리겠죠. 그렇게 해서 주소를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불러드릴게요. 나디아님, 모아모아님, 또리님,
또리님. 이거는 뭐, 교고로 읽어야 되죠? G-O-Y-G-O. 교고. 온앤오픈님. 그리고 나나정님. 영어로 쓰셨습니다. 나나정님. 산을 미는 강님. 그리고 베리굿님. 영어로 쓰셨습니다. 베리굿님. 그 다음에 사랑보리님. 그리고 무지개 송편님.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 쭉 꽤 되는데, 넘기면,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올리신 분이 있어가지고, 5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불러주신 분 플러스, PD님, 5분 플러스, 지금 하신 분 해가지고, 인원수를 좀 맞춰주세요. 만약에 더 오버되면 PD님이 사셔주셔야 됩니다. 예, 조금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대본 이제 거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좀 힘드네요. 맞아 더 하겠습니다.